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널리즘 전문가죠. 정준희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준희입니다. 최욱 씨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치원생 몸을 닮은 최욱입니다. KBS 최경영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경영입니다. 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을 맡고 있는 김남희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남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를 보셨는지 또 참여연대에서는 또 뭐라고들 얘기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참여연대에서 김남근 변호사님과 김경일 회계사님이 출연하셨는데요. 네, 그 분량이 많지 않았다고. 계속 좀 속상하셨나 보네요. 네. 최욱 씨 어떻게 김남희 변호사님은 잘하실 것 같죠? 대기실에서도 분위기가 기대가 큰 게 변호사이면서 유치원생이 엄마이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는 딱 맞는 분이 나오신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네, 분량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네, 비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는 KBS 1TV, 마이케이, 푹,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국정감사가 있었죠. 이번 국정감사 유일한 성과로 꼽히는 것이 사립유치원, 이 회계 비리를 폭로한 점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교비를 교육과는 무관하게 사적 용도로 쓴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는데요. 이에 힘입어서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에서는 이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유치원 3법을 다루는 언론 보도 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세금이 쓰여지는 곳에 감사가 학부모들의 교육 선택권을 보호하고 국민적 알 권리를 위해서 유치원의 실명을 지금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걸 원장 마음대로 정하는 일부 사립 유치원들의 비리 유치원 명단이 대거 공개되면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 1000명이 국회에서 연 토론회. 솔직히 말해서 뭐 해주는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들들 볼까요? 비리유치원, 옹호원인,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아이들을 방관하는 유치원과 이를 조장하는 법안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 마음을 먹고 전체 국민의 80.9% 압도적인 의견이 박용진 3법의 통과를 찬성하고 저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헌법 가치로 하는 국가가 맞는지를 일반 식품 영업하는 이런 분들은 자기 돈 들여가지고 자기가 다 벌어가지고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박용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3법이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이렇게 3가지 법입니다. 근데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유치원에서 학부모들에게 그 지급된다고 하는 그 누리과정 지원금을 마음대로 유용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치원 인가도 아무런 제한 없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거나 이제 유치원이 폐원됐던 그런 유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개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유치원 회계 중에 교비 회계를 교육 목적외로 사용할 경우에도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유치원이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지 않아서 마음대로 급식을 위탁할 수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그런 법안입니다. 네, 저희 유튜브 라이브 제이에서도 박용진 의원이 나오셔서 직접 최욱 씨가 진행을 했을 때 좀 잘 설명을 해달라 해서 설명을 해드리긴 했거든요. 최욱 씨가 다시 한번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해볼까요? 제가요? 그날 잘 이해하셨잖아요. 네. 지금 들으신 내용 중에서 더 궁금한 점이나 잘못 알고 있는 점이나? 일단 이게 핵심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세금을 아이들 교육에 써야지 엉뚱한 데 쓰면 안 된다는 건가요? 네네, 그게 저도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유치원들 같은 경우에 매년 사립유치원에 정부 예산이 2조 원가량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학부모들이 원비를 내시는데요.
이 원비도 교육 목적에 쓰라고 낸 돈이지 사실은 유치원 원장이 마음대로 쓰라고 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관련 법의 그 규정이 좀 미흡해서 유치원 원장이 이 교비를 마음대로 쓰고 예를 들면 그 횡령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안 되는 그런 위법상 흠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두셨다고 보시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어차피 학부모님들이 낼 돈을 국가에서 절반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데 네네.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뭐라고 하느냐. 네네. 그 원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학부모들한테 받을 돈을 네네. 국가에서 대신해서 납부하는 건데 네네. 이거 내 마음대로 못 쓰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근데 유치원에서 받고 있는 정부 지원금이 사실은 학부모들이 낼 돈을 그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것은 아니고요. 정부에서는 그 학교와 똑같이 유치원을 그동안 관련법으로 규제를 하고는 있었어요. 유치원이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거든요. 그런 사립학교예요. 그래서 학교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정부가 그동안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다가 누리과정이 도입이 되면서 이것을 누리과정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아동당 22만 원에서 29만 원까지 유치원에 지급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유치원으로 직접 지급을 하는데 그 학부모들이 카드 결제를 하는 그런 바우처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지원은 많이 받지만 유치원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실 학부모를 위한 돈이지 내가 정부에서 받은 돈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돈을 좀 마음대로 유용하는 일들이 더 생긴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 이것이 과연 그 학부모들이 낼 돈을 대신한 거냐, 그건 사실 아니고요.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는 그 누리과정 지원 이후에도 전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비 같은 경우에 지금 사립유치원은 평균적으로 20만 원 이상의 원비를 내는데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가 막 50만 원 이런 정도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학부모들은 원비는 원비대로 내고 정부 지원은 정부 지원대로 받는데 그중에 어떤 돈도 지금까지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됐던 것이 핵심이죠. 보통이 이해할 때는 그냥 우리가 50만 원이면 그중에 네. 반은 정부가 내주고 그렇죠. 반은 학부모가 내서 학부모 부담이 줄어든다. 이렇게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고 저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학부모님은 그냥 50만 원 그대로 내고 있고. 네, 거의 그 내려가지 않았고요. 계속 내고 계셨고, 그리고 정부가 다만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냈던 것을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지원을 하면서 이것을 입법에 흠결이 생겨서 유용하는 것을 처벌하지 못했던 그런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랑 나누는 대화는 방송에 다 나갑니다. 아, 네. 그 뭐 지원금, 보조금 어찌됐든 세금이라는 건데 그렇죠. 그게 굉장히 그 중요한 개념처럼 쓰이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럼 뭐 어떻게 다른 거죠? 네, 정부 보조금이라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별한 용도와 목적을 정해서 지급을 하고요. 그 용도와 목적에 맞게 써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도 받고 환수 조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리과정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학부모한테 지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목적이 그 목적과 용도가 지정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유치원이 받고 그 돈을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도 이게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용도에 안 맞으니까 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누리과정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통제가 안 되고 있었던 점이 있습니다. 그럼 보조금적인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방식이 네, 지원금으로 네. 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박용진 의원이 이것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법안을 낸 거고요. 다시 원래대로 바꾸는 건가요? 보조금에서 지원금에서 다시 보조금으로?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요. 이제 누리과정 지원금이라는 건 누리과정이라는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새로 등장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지원 보조금이었던 것들이 이제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바뀌었다가 어떻게 보면 이것을 보조금 형식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도 미비가 있었다면 어차피 언젠가는 제도를 정비했어야 될 문제.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정부 지원금이 2조 원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관리 감독할 수 없다면 이건 사실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그동안 이제 사립유치원은 이것은 내가 하는 내 사업이니까 그 관리 감독을 안 받겠다라는 그런 입장들이 있었고요. 물론 이제 성실하게 훌륭하게 교육을 하시는 교육자분들도 계셨지만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비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로잡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민간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상장이 돼 있는 기업이나 상장 예정 기업 같은 경우도 외관법에 의해서 외부 감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주식시장에서도 특별하게 대중에게 공개해서 주식을 발행을 하려면 철저하게 회계 감사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정부의 지원금이든 보조금이든 국민 세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제대로 회계 처리를 안 하고 있었고 그걸 투명하게 공개하지도 않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겠다. 우리는 그냥 우리 자율적으로 회계를 하겠다. 그냥 놔둬라.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에서도 통하지 않는 논리를 국민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업체가 우리는 그렇게 좀 놔둬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 납득이 안 가는 주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도 본질은 회계 투명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목적과 용도에 맞게 돈이 쓰이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세무,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용도로도 쓰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만약에 지원금이 지원되면 용도로 썼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도 쓰이잖아요. 회계를 투명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회계를 투명하게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숨기려는 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왜 회계를 투명하게 하지 않으려고 할까? 이게 사실 궁금증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법인 쪽에만 훨씬 더 회계가 투명해야 되잖아요. 법인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몰린 거니까.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건 이건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라고 주장을 해요. 이 부분은 사실은 법적으로는 약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학교이기 때문에 사립학교고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따라서 교육이라고 하는 특별한 목표에 맞춰서 비영리기관으로 운영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적합한 회계 기준조차 안 갖추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뭘 하겠냐라고 하는 건지가 상당히 불분명한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 자유한국당이 내놓았다는 자체 법안 내용은 무엇이고 왜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것인지 박용진 3법과. 네, 박용진 3법이 이렇게 유치원들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또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하니까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또 주장하는 근거는요. 유치원은 사유재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이 사유재산이고 마치 가게처럼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 감독하고 유용하면 처벌까지 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안은 유치원 회계를 반으로 나눠서 하나는 정부 지원금 회계, 하나는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 회계 이렇게 나눈 다음에 정부 지원금 회계만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학부모 회계는 그냥 좀 이제 학부모들이 알아서 감시해라 이런 쪽으로 법안을 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누리과정 지원금이라는 게 용도와 목적을 지정해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돈을 정부 회계로 할지 어떤 돈을 일반 회계로 처리할지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유치원이 자기 마음대로 이건 일반 회계니까 감시 안 받을 거야. 이렇게 회계를 이중정부를 만들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방안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많이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식들 4명인가를 주요 보직에 앉힌 다음에 연봉을 1억씩 준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거를 지금 자한당 주장에서나 아니면 이런 데서 뭐 학부모 지원금 부분은 따로 떼서 학부모들이 알아서 회계 감시하게 하라 그러죠. 어떤 학부모가 이들 4명에게 연봉 1억 줬는지 알아내고 그다음에 그게 장당한지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교육 서비스 시장이라고 하는 건 현격하게 공급자 위주로 만들어져 있는 시장이에요. 소비자, 수요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억울하고 학부모라는 이름만 갖고 있을 뿐이지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학원 같으면 여기 한 번이면 여기 보내면 되고 저쪽 학원이 내가 내는 돈에 비해서 너무 적은 걸 돌려준다 싶으면 딴 데로 가면 됩니다. 유치원이 그런가요? 유치원 못 가서 안달인데 저희 애도 4개나 떨어졌거든요. 예, 못 가서 안달이에요. 근데 이렇게 전형적으로 그 수요자 쪽에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내지 공공 영역을 이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안 되죠, 당연히. 학부모가 회계장부 봅시다라고 원장님한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원장님은 계속 주머니돈이 쌈짓돈, 그러니까 국가 세금이나 그 운영비를 그냥 막 섞어서 써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부두모로 50명을 먹인달지 뭐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영리니까는 설립자가 돈을 못 갖고 가니까 편법으로 가족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뭐 비용을 그렇게 나가게 한다는 거군요. 이 개념 자체가 그렇게 그냥 처음부터 잡혀 그렇게 돼 계신 것 있는 같아요. 분들도 많아요. 가족 사업처럼. 비영리 기관에 대한 사실 인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또 한 가지 비유를 들면 우리나라 공동주택들이 비리의 온상이거든요. 아파트.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막 그 누적금이라든가 이런 거 많잖아요. 관리비라든가 이런 거. 그걸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형태로 민족으로 통제를 합니다. 바깥에서 잘 개입은 안 하죠. 근데
지금까지 그 수많은 비리들을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조례 마련해가지고 그다음 회계 기준 마련하고 하니까 그나마라도 적발도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됐지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형태로는 전혀 통제가 안 돼요. 아무리 민족 기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건 개인의 학부모들이 들어가서 보고 통제해낼 수 있는 그런 구조 자체가 아닌 겁니다. 공공의 어떤 통제가 필요하죠. 그러면 그 유치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있고 네. 학부모님들이 주는 부담금이 있는데 네네. 이거 다 투명한 회계 속에 집어넣고 감시를 받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유치원은 뭐 먹고 살아요? 유치원은요. 네. 지금 사실 유치원이 사립학교잖아요. 아, 먹고 살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원래 잘 이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유치원들이 이제 그 지금 되게 심하게 저항을 하시는 것도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원래는 그 돈을 벌려고 하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유치원은 원래 학교고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비영리 기관이라는 거는 그 정의가 뭐냐면 투자자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그걸 다 그 교육 목적으로 쓰라고 하는 게 비영리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치원이 지금 세금도 면제가 돼요. 비과세거든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면은 세금도 안 내고 그걸 다 교육 목적에 쓰라고 하는 기관인데 문제는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게 아니라 내가 좀 적당히 좋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려고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만약에 이렇게 회계 관리를 너무 엄격하게 하게 되면 자기들이 돈을 가져가기가 어려워지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저항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이 교육기관이고 좀 공공적으로 운영돼야 되고 투자자가 수익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은 원래 이 관련 법상은 좀 원칙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 드리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유치원 뭐 먹고 사냐라고 했는데 안정적인 현금 창출에는 이게 상당히 괜찮은 비즈니스라고 봐요. 일단 땅이나 건물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거의 없죠. 재산세 거의 안 내죠. 소득세 거의 안 냅니다. 그런 상황에서 땅값은 계속 올라가요. 나중에 자녀에게 물려주기도 아주 쉽게 돼 있습니다. 아니 진짜로 실제로 예, 유치원을 물려주면 또 증여세나 상속세에서도 혜택을 받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주는 돈이 원화 1인당 29만 원, 그러니까 아동 한 명당 29만 원 주죠. 그다음에 담임교사들 처우 개선비도 한 50만 원씩 넘게 줍니다. 매달. 그다음에 원화 급식비도 하루에 2,600원씩 주죠. 학급 운영비도 학급당 평균 25만 원 줘요. 교사들 연수까지 시켜줘요. 정부에서. 그러면 나머지 그 학부모들에게 받는 돈 있잖아요. 학부모들에게 받는 그 원비도 매년 한 6% 정도씩 계속 평균적으로 올려왔어요.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할 수가 있죠.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장사로만 따진다면 교육 사업이니까 그 정도로 안정적으로 보장을 해주면서 정부에서 이끌고 갈 수 있게 하는 건데 원장 선생님으로 대우받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현금 창출하고 그런데 더 내놔라 또는 회계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거는 저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런 아무리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국가 돈이 들어가는 이유가 아이들을 좀 잘 가르쳐 달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들어가는 돈은 결국은 아이들을 위해서 쓰이는 거고 네네. 개인적으로는 가져가지 말라는 건데 그렇죠. 아까도 네. 말씀하셨지만 네네. 처음에 국가가 하지 못한 거를 유치원이 자기 돈 들여갖고 어찌됐든 지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런 억울함은 사실 조금 있을 법도 저런 같다는 정서가 생각이 굉장히 좀 또 듭니다. 많으니까. 네, 예. 그렇죠. 네. 유치원 원장님들은 좀 그런 정서가 있는 건 맞고요. 근데 저희가 사립학교는 뭐 먹고 살아라고 말은 안 하잖아요. 사실 이제 학교는 교육 목적 기관이고 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육을 투신하고자 하는 분들이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사립학교를 짓고 거기서 이제 좋은 교육 목적 사업을 하면서 이제 뭐 장학 사업도 하고 아이들도 교육시키고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건데 유치원도 원래 그런 목적의 기관이었던 거죠. 그렇죠. 비영리였고. 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원장님들이 먹고 살려고 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게 제도와 현실의 불일치 때문에 생기는 그런 갈등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억울함이라는 게 오도된 억울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도된 억울함이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비영리 기관을 하도록 만들어진 거잖아요. 비영리 기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기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비영리 기관이라는 형식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리성을 추구하면서 비영리 기관의 모든 이점들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거죠. 즉, 이 억울함의 실체는 저는 사실은 그다지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그게 빈 구석으로 놔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책임을 지지 못하니까 그래 대충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그런 쪽으로 해야 어쨌든 교육 서비스가 공급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비영리 기관이라는 게 뭐
먹고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운영비 다 나오는 거고 이 심지어 예를 들면 적자가 만들어지면 어떤 경우에는 사실 보조금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막 그런 거거든요. 결국 이걸 희생이라는 프레임으로 자꾸 만드는데 희생이 절대 아니에요. 재산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실제로 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자기 스스로 비용이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돌려서 쓰는 정도지 투자 대비 어떤 이익을 가져가지 않는 정도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지금 한국의 유치원들, 사립유치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가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좀 맞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인이 운영하다 보면 이 회계를 딱 분리해가지고 제대로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원래 개인이 유치원을 많이 운영하다가 정부가 정책적으로 한 20년에 걸쳐가지고 육성을 해서 이제는 개인 유치원을 못하게 하고 법인 유치원만 하도록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한국도 사실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유치원을 빨리 늘리려고 하다 보니 국공립을 늘리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법인도 하려 그러면 많이 늘어나지 못하니까 개인들에게 너무나 쉽게 유치원을 그 영리 목적으로도 열 수 있게 이렇게 열어준 것이 사실은 문제의 시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비극이죠. 사실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가난한 나라인데 교육을 공급했어야 됐다고, 교육 서비스를.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가 대부분이 민간에 의해서 위탁되는 운영의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더 이상 가난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중간쯤에 유치원이라고 하는 건 사실 유치원은 교육의 목적이 아니었죠. 옛날엔 그냥 뭐 부자인 사람이나 보내는 거고. 근데 애들이 갑자기 늘어나고 이제 유치원도 교육이 돼야 되니까 수요가 갑자기 생겨났는데 그 교육수를 국가가 감당을 못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나쁘게 말하면 학원하겠다는 사람을 마치 교육자인 것처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게 이제 과거의 정부의 어떤 상당히 근본적인 원죄죠.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잘 사는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해결하고 못하고 있었다는 거. 왜 그랬을까? 이 부분을 사실 또 다뤄봐야겠죠. 그럼 유치원 탓만 할 것은 아니군요. 그러나 그렇죠. 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들여다봐야 될 점은 회계 문제를 투명하게 하자. 이걸 반대하고 있다. 자, 이제 언론 보도들 좀 짚어볼까 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국고 지원받으면서 지금까지 비리를 저질러도 처벌할 제도가 없었다. 언론들은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처리 무산 소식을 어떻게 다뤘는지 어떻게 다뤘다고 최경영 기자는 평가하십니까? 뭐 일부 언론은 굉장히 자유한국당의 책임을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프레시안 같은 곳은 한국당의 유치원법은 범죄에 합법하다 뭐 이런 정도로까지 비판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언론은 이제 이 사안이 11월, 12월에 가면은 정치권의 정쟁 뭐 이런 식으로 다뤘고요. 그다음에 사유재산 논란이 11월 초부터 나오고 나서는 상당히 그런 정쟁과 이념의 문제, 여야의 대치 문제, 정부와 그 한유총의 대립과 갈등 이런 문제로 많이 다뤄졌죠. 그 한겨레 12월 10일자 한국당 막판까지 침대 축구 결국 발목 잡힌 유치원 3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놨고요. 경향신문 12월 10일자 끝내 유치원 개혁 법안 발목 잡은 한국당의 농단. 조선일보는 12월 10일자 여야 유치원 3법 무산 내 탓 공방.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분노한 민심앞 약속 어디로 유치원법 내 탓 공방만, JTBC는 유치원 3법 처리 결국 무산, 민주한국 내 탓 공방, 내 탓 공방이라는 이야기가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언론 보도들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이 언론 보도들이 초기에는 저는 알지도 못한 채 같이 분노해줬고 중반부터 이제 약간 힘이 떨어지니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뭐냐면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되게 좀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명품백부터 해가지고 해서 비리로 나오니까 성인용품 그런 거 언론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네, 그래서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게 뭔가 이렇게 이끌 수 있는 주제니까 딱 집중했고 공분이 되니까 집중했다가 막상 안으로 들어봤더니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이해관계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도 있고. 근데 마침 그때 정치도 이제 공방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럼 과거 버릇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책임을 회피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둘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처음과는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최경 기자도 판단했잖아요. 일단은 내용보다 정쟁으로 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저는 이번에 가장 재밌게 본 게 사유재산 프레임이라고 봐요. 일종의 프레임인데 비리였단 말이죠. 그리고 횡령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한동안 다 엎드렸어요. 잠잠했고 근데 한유총이 반발하고 나서고 한유총 유치원 원장 출신이었던 최도자 의원 같은 경우에 사유재산 문제를 이야기를 했고 홍문조 의원도 사유재산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이념화가
돼버리고 정쟁이 되고 기회를 찾고 이분들이 어떻게 나중에 몰아가냐면 정치권과 정부와 한유총이 싸워서 결국 학부모들이 나중에 피해 보는 거 아니야? 봄에? 맞아.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액주주들이 피해 보는 거 아니야? 정부 때문에? 금감위 때문에? 뭐 이런 식의 어떤 피해자를 뒤바꿔버리고 가해자를 뒤바꿔버리는 그런 양상으로 가면서 결국은 현상 유지가 아주 편한. 그래서 기득권 유지는 아주 쉬운. 그런 식으로 물타기 보도를 계속 해가고 그걸 사건 사고를 통해서 어떤 자유한국당의 주장 그리고 한유총의 주장을 정부와 대립적으로 보이면서 완전히 정당화시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기에 휘둘린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보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은 어떤지 저희가 또 취재를 해봤는데요. 그 내용 듣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라는 걸 인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정부가 매입하지도 않고 임대하지도 않으면서 각종 제한을 사립학교와 같은 수준의 제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 지금 사립유치원들의 출발이 다른 여타의 사학법의 규정을 받는 학교하고는 다르게 개인 재산을 기반으로 해서 들어가게 됐다. 자유한국당 야당 의원들은 일단은 사유재산 침해다, 과도한 재산권 침해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 침해 아니라는 거를 좀 입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근데 우선은 사유재산이라는 말도 성립하지 않긴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유치원 원장님들 명의로 남아있긴 하지만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 목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유재산 침해라고 하는데 뭐 아까 잘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건물이랑 이 땅을 뺏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그분 원장님들이 유치원은 잘 운영을 할 수 있고 다만 유치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들어오는 돈, 정부 지원금이나 학부모들이 낸 돈을 투명하게 쓰고 이것을 잘 감시하겠다 이런 거지. 유치원 원장님들의 땅을 빼앗겠습니까? 뭐 그 건물을 빼앗겠습니까? 이런 사유재산으로 논쟁을 몰고 가는 것은 적절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유재산 문제는 그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사유재산 침범 이 단어 하나에 공산주의 또는 레드 컴플렉스가 강하게 작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은 아무 때나 쓰잖아요. 근데 아까 누차 이야기했지만 사유재산 전혀 충의가 다른 문제거든요. 이거는 캐시 플로우에 관한 문제예요. 국가 세금이 이 사람들한테 집행이 되고 그 캐시에 관해서 그 현금에 관해서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를 보자. 그리고 횡령하지 말아라. 라는 문제지 사유재산은 프로퍼티에 관한 겁니다. 그거는 건물과 땅에 관한 거죠. 그건 건물과 땅을 뺏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섞어버리는 거죠. 마치 캐시의 문제를, 캐시 플로우의 문제를, 국가 세금의 문제를 사유재산, 프로퍼티의 문제로 섞어버려서 거기에다 이념을 집어넣는 거죠. 이런 식은 굉장히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한 가지 정말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이른바 조중동이라는 사람들이 기자들이 이제까지 유치원 원장들이 지금 하는 거는 거의 떼쓰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가장 많이 썼던 어법 중에 하나가 떼법이에요. 이 나라는 떼법이 더 판을 치는가? 이 나라는 적법한 법이 없나? 국가 세금을 어떻게 그렇게 쓰나? 왜 파업을 저지하지 않나? 이럴 때 떼법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근데 왜 유치원 원장들한테는 떼법이라는 말을 안 썼을까요? 편을 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걸 왜 노동자나 서민이나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서야 될 때는 그때는 떼법이 되고 유치원 원장들이 거리로 나서면 왜 떼법이 아닙니까? 떼를 쓰고 있는데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게 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따옴표 저널리즘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에 그대로 문제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서 옮겨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것도 옮겨버려요. 그러면서 당연한 주장인 것처럼 만들어버리잖아요. 지금 사립유치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목은 사유재산 문제다. 그러면 사립유치원의 법인하는 땅, 건물 같은 사유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극력 반발한다. 말도 안 되는 반발이잖아요. 아, 이거 따옴표가 있네요. 네, 근거 없는 주장이거든요. 네, 근거 조금만 들여다봐도 이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뻔히 알 수 있는 주장인데 이걸 왜 갖다 쓰냐는 거죠. 그것조차 판단할 수 없나요, 저널리스트들이? 이 따옴표라고 하는 것의 문제를 저는 그대로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네요. 뭐 머뭇거리다 폐원구진이라도 강화되면 개인 재산 찾아갈 기회가 사라진다는 경고, 이게 경문으로 돌았다는데 폐원한다고 해서 이 사람의 재산이 말씀대로처럼 사라지나요? 땅이 사라지고 건물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 지금 보니까 이것도 따옴표네요. 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건물 대출금을 갚을 길이 없어지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기사를 보시면서 또 이렇게 아까 최경 기자 말씀한 것처럼 네네. 이때를 왜 받아주고 있는가? 아, 네. 기자님 지적이 굉장히 공감이 가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떼법이라고 프레임을 안 하고 오히려 사유재산이라고 편을 들어준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유치원 원장님들이 지역사회에서는 굉장히 유지들이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하는데 로비를 하는 방식이 뭐 돈 같은 걸 주는 경우도 있지만 선거가 생기면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분들이 원장님들이세요. 지역사회를 굉장히 장악을 많이 하고 있고 인맥도 넓고 또 주요 정치인들과의 친분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실제로 여러 정치인들에게 아 이번에 뭐 지지를 하겠다 또는 이제 엄마들이나 그 교사들에게 뭐 이 사람을 찍어라라고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로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지역사회에서는 유착된 권력 같은 그런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든든한 후원자로 그럼 이 자한당 분들은 보고 있는 건가요? 네, 근데 좀 재미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유치원 원장님들이 당을 가리진 않아요. 네, 자유한국당 분들도 열심히 그 지지를 하지만 또 뭐 민주당 의원님들도 다 그럼요. 실제로 민주당 안에도 다 커넥션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다 다니시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오히려 이념이나 정파에 따지지 않고 이익이 되는 정치인이라면 무조건 친분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또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나오셔서도 박영진 의원은 뭐 각오를 한 듯한 느낌이에요. 옆에서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표를 뭐 못 받을 각오를 하고. 네, 저도 이제 이 관련된 활동을 한 6, 7년 정도 하면서 이 문제가 있다는 건 항상 알고 있었지만 이제 박영진 의원님처럼 이렇게 전면에 나서는 의원님들이 별로 안 계셨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좀 잘 싸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처음엔 좀 놀라셨어요? 이 내용들 이제 드러내 수면 위로 올리고 그랬을 때는? 아니요, 그 사실 자체는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집권 여당의 의원님이 그 전면에 나섰다는 것은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료 의원들,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랬겠네요, 속으로. 네, 속으로 그랬답니다. 네. 아, 그랬답니까? 겉으로도 그랬답니다. 네, 겉으로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꿋꿋하게 앞으로 나가고 계신데 이 법안 처리가 안 돼서. 이 사유재산이라는 말을 아까도 자꾸 얘기 나왔었지만 사유재산이라는 말 아래 숨겨져 있는 건 영리기관으로 운영하고 싶은데 비영리기관으로 돌리려고 하니까 싫다는 얘기예요. 사유재산과 영리성이 저는 되게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것 자체도 물론 잘못됐죠. 사유재산하고 영리성은 관련은 있지만 먼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리성을 보장할 거냐 비영리성을 제대로 잡을 거냐. 근데 원칙 자체가 비영리적인 기관이잖아요. 지금까지 그거에 맞춰서 운영이 돼 왔고. 그러니까 비영리 기관으로서 정상적으로 돌려놓겠다라고 하는 법을 여기에 약간의 영리성을 보장해줘라든가 원장들이 뭔가 할 수 있게 해줘 정도를 이들이 말하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거를 사유재산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만약 이 말이 맞으려면 뭐가 되냐면 전쟁 시기에 징발 같은 걸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너 건물 빼서 지금 당장 군사기지로 쓸 거야라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위기 상황에 국가가 사유재산들을 말 그대로 징발해서 거기에 맞춰서 보상금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운영을 하는 거. 나중에 사실 다 보상금을 주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지금 한유총의 어떤 개인적인 재산들이나 이런 게 이렇게 징발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언론 보도 내용을 좀 들여다보죠. 이 기사 참 흥미로웠다고 얘기를 드려야 될까요? 중앙일보 기사.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1월 7일자 권위주의 정권 빼닮은 사립유치원 대책. 세금으로 오피스텔과 승용차, 명품 가방까지 샀다는 극단적인 사례가 공분을 사면서 유치원생의 75%를 책임지는 사립유치원 전체가 비리 집단으로 찍혔다. 중간에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는 땅, 건물 같은 사유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극력 반발했다. 3,000명이 가입한 전국 사립유치원장 단체 카톡방에는 선장, 정부를 지칭, 말 듣지 말고 유리창 깨고 빨리 세월호를 탈출하라는 경문이 뜨기도 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뒤에는 폭발 직전에 살벌한 심경을 아는지 모르는지 당국은 사립유치원과의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그고 백기투항을 종용한다. 그리고 또 북한에까지 비유가 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연한 대북 정책과는 사뭇 어울리지 않는 불통의 강수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참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루 말할 수 없게 한심한 저는 기사라고 봐요. 그리고 그 의도성이라는 것도 너무 뻔히 보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나중에 비핵화 이전에라도 경제 제재를 완화하자라는 유연한 대북 정책과는 어울리지 않는 불통의 강수다라는 말을 아무런 쓸모도 없는 말을 왜 썼는지 모르겠고요. 뭐 알기긴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여기서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부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권위주의 정권을 이제 딱 연상시킵니다. 예. 실제로 이 문제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사실 이식된 거린 건데 권위주의 시대처럼 지금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세컨드, 그러니까 다시 말해 2차적인 함의가 들어가 있다고 봐요. 사유재산론을 이들이 끌어오는 이유는 사유재산의 반대가 뭐예요? 사유재산을 자꾸 이제 강조하는 이유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빨갱이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에 말은 권위주의를 썼지만 실제로 2차적으로는 빨갱이 이미지를 가지고 싶은 겁니다. 사유재산조차 인정하지 않는 빨갱이 정부 또는 빨갱이 정책 이런 식의 이미지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에서 저는 사유재산이 나올 만한 이유가 거의 없는 사안에 사유재산을 갑자기 빼들었다는 건 솔직히 말하면 이들이 이념적이고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바꾸는 데 있어서 사실 아무런 쓸모도 없는 이념적 장치들을 가지고 온 일종의 레드 컴플렉스를 유발하는 그런 식의 논의 이상의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념이 들어갈 게 거의 없는 그런 상태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빨갱이론을 가져온 것과 비슷한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이 언론 보도 측면에서 보자면 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미국이나 영국 언론들이 보도를 할 때 법안 관련해서 보도를 할 때 누구의 이익인가, 누구의 손해인가에 관해서 꼭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안이 누구한테는 이익이 되고 어떤 이익단체한테는 이익이 되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불이익이 되는 것인가에 관해서 꼭 보도를 합니다. 그게 이익과 관련된 이익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는 이익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이익이 정말 전체적인 공익과 견주어서도 그 이익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공익에 준한다. 그러면 법안이 통과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 언론 같은 경우는 이익을 다 감춰버려요. 감춰버리고 사유재산이랄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레토릭 있잖아요. 수사를 전면에 내세우고 공방으로 몰고 가고 끝내버려요. 본질은 없습니다. 실체는 뭡니까? 자본주의 사회의 실체는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을 그냥 드러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편이냐, 누구의 이익이냐, 그리고 누구에게 불리하냐. 지금 말씀하셨지만 불리한 사람들은 학생들, 학부모들, 일반 국민들, 이게 그다음에 정부, 그냥 돈을 마구 쓰는 정부가 불리해지는 것이고 이익을 보는 사람은 기득권인 한일총밖에 없는 거예요. 이익을 보는 집단을 아주 명시해주고 명확하게 드러내줘서 이 법안이 그 사람들을 위한 편이다라고 분석을 해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언론이 한국에는 존재하지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편드는 언론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파적인 언론이 되고. 사실은 근데 대부분의 선진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법안 보도는 특히 그렇습니다. 누구의 이익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 이익이 감춰지는 보도들을 해버린다. 수사만 남는 보도를 한다. 되게 정확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보면 우리가 아까 공방의 문제가 뭐였느냐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들이 누가 옳고 그르냐라는 문제를 따지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한유총이라고 하는 이해관계가 있어요. 이해 세력들이 있어요. 이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민주사회에서. 근데 이들과는 다른 이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해들이 예를 들면 학부모의 이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은 조직화가 안 돼 있어요. 유치원생들이 스스로 조직화하겠어요? 학부모들 스스로 조직화 거의 못합니다. 뭐 정치하는 엄마들 정도 나와서 해주지만 실제로 보면은 조직하기 시간도 없고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런 역량도 없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들이 더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조직화가 안 돼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조직화된 이해 세력의 것들과 그것을 예를 들면 다르게 제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사이에 공방으로 지금 만들어버리고 있고 그러면서 이쪽 세력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는 효과들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죠. 근데 말씀처럼 이게 결국에는 사실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정부는 어느 한쪽이나 법은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게도 되고 또는 이익을 조절해주게도 돼요. 그 결과가 법이잖아요. 그 결과가 누구에게 얼마만큼 더 많은 이익들이 돌아가는가를 이제 드러내주는 게 맞고 하지만 이것의 양형의 기준은 기본적인 것들은 공익성이에요. 공익성의 판단에서 봤을 때 누구의 손을 약간 더 들어주는 것이 공익에 좀 더 유리한가라는 게 결국은 판단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에 나오는 것들은 이건 사유재산 얘기만 나왔지 공익이 어디 나와 있어요? 공익에 대한 판단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때 그 사유재산 프레임이 잘 먹혀들어요. 그게 문제인 것. 신기하죠, 그게. 네, 모든 사람들이 최욱 씨조차도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네. 아 지금의 체육과 아까의 체육은 다른 사람이죠. 네, 지금은 이제 분노 게이지 쪽으로 지금 가는 분노가 거고요.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그 한유총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초반에는 집단행동을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다가 유치원 3법을 이제 막기 위해서 나중에는 총 걸기 대회도 열고 박영진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뭐 회원카드 옷 의상 다 맞춰 입고 회원카드 내걸고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좀 짚어볼까 싶은데요. 그 중앙일보 기사가 굉장히 좀 예, 눈에 띄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중앙일보 기사. 2번 특집 기사를 냈는데요. 11월 30일자 유치원 85곳 폐원하겠다. 내년 봄 유치원 난민 우려. 표류하는 유치원 피해. 학부모들은 정부와 유치원의 기싸움에 아이들만 피해를 본다고 하소연한다. 언제까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져야 하느냐. 분통을 터뜨렸다. 아주 전형적인 기사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사는 유치원 스스로 학원할지 법인할지 선택하게 퇴로를 열어줘야 표류한 유치원 대안 없나. 이런 기사의 제목으로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박용진 3법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은 악법이다. 정부와 여당이 지금 같은 강경 자세를 유지할 경우 집단 폐원 카드도 불사하겠다는 얘기다. 이처럼 사립유치원이 초어 강수를 둔 배경은 무엇일까? 서울의 한 사립유치원장은 공공성 강화 대책을 수용하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태도가 매우 강압적이라며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그대로 따르라고만 하니 무슨 말이 통하겠느냐 주장했다. 같은 날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오면에는 사립유치원은 개인 사업이냐 교육기관이냐 평행선, 표류하는 유치원 쟁점 이런 특집 기사들을 다루면서 유치원 문제를 둘러싼 정부 여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 대표되는 사립유치원 간의 갈등은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각차가 핵심이다. 현행법상 학교로 분류되는 기관 가운데 법인이 아닌 개인이 설립할 수 있는 것은 사립유치원이 유일하다. 팩트를 전했는데 이 때문에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이 개인 사업자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하지만 교육부는 이들도 학교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익사업과 다르다고 본다. 이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거의 기획 특집, 교육에 강한 중앙일보가 이런 기획 특집 기사를 연달아서 냈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은 11월 30일 사면에 나온 유치원 스스로 학원할지 법인할지 선택하게 퇴로 열어줘야라는 제목 자체는 나름 합리성이 있다고 봐요. 네. 예, 이거는 어느 정도 실제로 그러니까 영리형 교육 사업을 할 거냐, 학원을 할 거냐, 비영리형 교육기관으로 남을 거냐라는 걸 선택하게 해야죠. 네. 그리고 비영리형 교육기관이 우리가 유치원으로 통해서 바라면 법은 그걸 통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럼 일부의 퇴로가 있어서 그래 나는 학원 할래 라고 해서 그걸 순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동하도록 만드는 건 저는 합리적인 대안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나오는 기사의 내용들은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다 결국은 따옴표 저널리즘이고 결국은 사립유치원 안에서도 한유총 안에서도 가장 강경한 목소리만 따가지고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전 이게 이렇게 그릇 대변이 되면 실제로 그 안에 속한 사람들한테도 착시효과란 착오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하고 타협해서 어느 정도 좀 퇴로를 가지고 예를 들면 나도 그런 비영리형 교육기관에 좀 이렇게 익숙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그중에 가장 강경한 목소리가 언론이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여기에 함께 동참하는 게 나도 같이 동참하는 게 그나마라도 날려나 이런 식의 착오와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의 해결의 어떤 실마리들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말 그대로 고래 싸움으로 만들어버린 실제로는 고래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식의 기사들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정부 여당과 이제는 한유총 간의 갈등 싸움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는 분명히 언론이 일조를 한 부분이 있는 거네요.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럼요. 예. 정부가 있고 한유총이 있으면 이 둘이 대등한 싸움 당사자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근데 정부는 사실 이해관계를 조절자예요. 물론 그들이 누군가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 비판도 해야 되고 또는 지지도 해줘야 되는데 이들의 대칭으로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원래는 부각시켜야 되는 건 한유총과 다른 이해관계가 뭐가 있느냐를 보여줘야 되고 거기서 정부는 이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율해주고 있는가가 문제의 핵심이 돼야 되는데 마치 정부가 이해 당사자고 그다음에 한유총이 또 다른 이해 당사자인 것처럼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이거 완전히 미스매치 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아이들의 문제나 학부모들의 문제나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가 그렇게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유총 같은 경우에도 마치 사립유치원 전체의 이해관계를 한유총이 전부 다 대변하고 그렇죠. 예, 그들을 다
위에서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이 자꾸 되는데요. 실은 또 한유총에서 지금 비대위에 계신 분들은 한유총 내에서도 굉장히 좀 강경파들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유치원들도 지금 대부분은 어떻게든 이제 좀 잘 정리가 되고 잘 운영을 해서 교육 목적으로 잘 운영하고 싶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근데 이제 몇 명의 한유총 그 비대위 쪽에서 너무 강경하게 대립구도를 잡다 보니 마치 언론은 한유총이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변하고 또 그들의 이해관계가 다 일치되는 것처럼 또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실관계도 그렇게 정확하지 않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마치 뭐 폐원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가지고 유치원 대란이 나오는 것처럼 좀 언론이 비추고 있는데 실제로 폐원하는 유치원의 개수는 예년에 비교해서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아이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유치원들이 좀 그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폐원하는 경우들이 좀 심심치 않게 생기고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치원이 비리 유치원일 경우에 가장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은 결국 아이들인데 마치 비리 유치원 문제가 불거져서 유치원이 폐원하니까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것처럼 아이들을 뭔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의 피해를 강조하는 것이 문제를 제대로 설정한 것인가. 그리고 비리 유치원으로 인해서 생기는 아이들의 문제나 그럼 아이들의 피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언론은 침묵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왜 이해관계가 나타날 때 그 사람의 입장이 명확해진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 사립유치원 하시는 분들 늘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뭔가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거나 공공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는 교육기관이라고 평생을 헌신하면서 내 재산을 투여하면서 이걸 했다라고 막 그렇게 울먹이고 그런데 자신의 재산이 조금이라도 이익관계가 조금이라도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유재산 얘기를 꺼내고 있다고요. 근데 저는 만약에 정상적인 그렇게 교육 목적을 가지고 있는 유치원 원장이라면 정말 폐원을 불사할까? 저는 그 감정적으로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의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폐원을 불사하는 선택을 하는 게 이들의 이해관계일까? 저는 교육자로서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말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저는 그건 일부일 거라고 분명히 짐작을 하고 그 일부의 사업자적인 목소리를 이와 같이 부각시키는 이유는 사실은 말 그대로 대등한 실력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언론이 이렇게 정치권 공방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이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이른바 불법적인 정치 후원금을 집중 전달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서 논란이 일었고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2월 6일 한겨레 신문 한유총 유치원법 막으려 한국당 의원 쪼개기 후원 정황이라는 제목 기사를 냈는데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과 유치원 3법 개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문자를 보내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불법적인 쪼개기 후원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후원 메시지를 보낸 시점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낸 유치원 3법의 병합 심사를 위해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 지난 3일 직전이었다. MBC 뉴스데스크에서도 같은 날 한국당의 유치원발 후원 급증 돌려주고 있다. 이런 제목의 방송을 냈습니다. 유치원 관련법을 심사하는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인 전희경 의원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후원금을 반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와중에 이 정치후원금 쪼개기 불법 일단은 제가 좀 수준 낮은 질문부터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쪼개기 후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부정적으로 사용된 것 같긴 한데 왜 쪼개기라는 단어가 들어갔고 이게 왜 나쁜 건지 이조차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수준에서는. 쪼개기 후원이라는 거는 과거에 그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 기업들이 무더기로 몇 억씩 줬잖아요. 한나라당에. 그러고 나서 이제 정치자금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기업이나 단체가 500만 원 이상은 특정 의원한테 주지 못한다. 그렇게 하니까 기업의 임원이나 임직원들, 단체 소속원들을 쪼개서 여러 명이 그 단체 소속인데 사실은 그 단체에서 준 건데 또는 그 기업이 준 건데 아닌 것처럼 하려고 쪼개서 줬다는 이야기죠. 이건 나쁜 거네. 기본적으로 불법이고요. 그러니까 그 왜 10만 원까지 정치 후원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면세 형식으로 그 이상도 물론 후원을 할 수 있는데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이해관계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세탁이죠.
그래가지고 어디서부터 온 건지를 숨기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이른바 쪼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황이 있었다라고 보도하는 건 전 충분히 타당한 일이었다라고 보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문제는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이 정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뭐 이건 별도의 논의로 하고라도 기본적으로 투명하게 자금이 지원되고 집행되진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돈들이 오고 가죠. 정치에는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게 이제 눈에 안 보이게 자꾸 만들려고 하는 그런 뭐 형태로 있는 건 사실인데 예를 들면 만약에 후원을 받았다. 그러면 후원 받은 것들이 명확하면 전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대신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실제로 후원 관계가 있고 이해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정치적으로 판단을 한 거야라는 목소리를 내요. 그래야지 공정해 보이기 때문에. 전 이 과정에서 보면 사실 뭐 사학 문제부터 해서 자유한국당의 기본적인 이해관계가 이런 사립 유치원들이나 사학들하고 상당한 연관성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좋은 후원 관계들을 아마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이제 부각되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도를 자꾸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불법적인 정치후원금 쪼개기 전달 이런 거는 예상된 일이 아닙니까, 최경영 기자?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죠. 그리고 이게 탐사 보도에서 항상 그 격언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돈의 흐름을 쫓아라. 그러니까 보도와 관련해서 특히 선거와 정당과 이익단체와 관련해서는 돈의 흐름만 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누구와 이익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쪼개기 흐름과 관련한 보도는 누가 누구와 같은 편인가, 한 편인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보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비리 유치원 문제를 대응을 하다 보면 왜 이렇게 심각한 일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나 그렇게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사실 중요한 이유는 국회에 가장 적극적으로 로비하는 분들이 그렇죠. 원장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공익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 국회에 자주 가는데요. 갈 때마다 원장님들을 만나요. 그리고 의원실 그 복도 앞에 서성거리고 있거나 국회 앞에 식당에 가면 항상 그쪽 연합회 선생님들이 아예 그 죽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국회에 로비를 하고 의원들의 입을 막고 그렇게 해왔던 게 사실이고요. 이번에 박용진 의원이 굉장히 큰 용기를 내서 이렇게 터뜨렸다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용기인지 못 모르고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참 훌륭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가 뭔지, 이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뭐 진짜 못 모르고 한 거예요. 아 진짜로? 예, 그러니까 유치원 비리는 대신 건들면 사학 비리도 그렇고 연구 비리도 그렇지만 벌떼처럼 달라진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해! 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 난리가 났지. 그럼 제가 맞았네, 못 모르고 한 거네? 못 모르고 한 거죠. 야, 못 모르고 한 게 맞았어.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가령 뭐 한유총 같은 곳에서 뭐 원장님들한테 그 교육위 의원들에게 후원을 해라! 막 이렇게 지시하고 그런 정황이 나왔어요. 선동하는 것도 불법입니까? 그렇죠. 네. 아, 그것도 불법이에요? 네. 변호사가 왜 이렇게 애매모호한가요?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교사를 한 거니까.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정치후원금 관련돼서 언론 보도가 좀 생각만큼 많이 나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뭐 제가 짐작컨대는 여기서 쪼개기 후원을 만약에 유치원들 쪽에서 했으면 정치적 감각이 상당히 떨어지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지금 막상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리 자기 편 들어준다고 바로 돈 주면 그 들키면은 말 그대로 정치적으로 좀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저는 이게 막 들어오는 게 지금 당장은 그렇게 반갑거나 달갑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일단 덮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끈끈한 관계를 이슈해 나가는 다른 방식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지금 막상 이게 들어오니까 약간 좀 놀란 것도 좀 있지 않았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짐작을 하는데 어쨌든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이 정치 세력과 이 한유총이라는 이해관계자의 그 정치적 관계가 단순히 이념적 관계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짐작하게 해주죠. 네. 그래서 전희경 의원은 후원금을 지금 반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반환하면 문제되는 건 아닌가요? 문제의 소지는 전혀 없어지나요, 최경영 기자? 이게 뭐 지금 그 상황 자체가 검찰이 무슨 뭐 수사를 하고 있거나 내사를 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일단 고발은 했죠. 네, 했어요. 고발을 한 게 이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여야 3당 다 한 거잖아요. 바른미래당도 있고 한 명씩 있고 대부분이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때 가서 알 수 있겠지만 뭐 세금을 나중에 이제 탈세를 해서 세금을 다시 수정 납세를 했다. 정상 참작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로비라는 게 공식화되어 있지는 않으니까요. 로비 활동이 실제로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로비는 이제 불법적인 행동들인 경우로 파악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실제로 뭐 합법적인 로비들은 상당히 많죠. 이를테면 흔히 뭐 같이 토론회를 개최한다라든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건 결국은 이제 같이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여론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초기에는 완전히 밀렸잖아요. 한유총 쪽이 되게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됐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놀란 게 이분들의 조직력이라는 게 참 상당하구나. 이렇게 다시 이 정도로 밀렸던 담론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 우리나라에 몇 개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심지어 민노총도 이렇게 전 잘 못한다고 생각해요. 네. 원장님들이 되게 좀 시간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민주사회든 간에 조직화된 이해관계. 예, 조직화된 이해관계라는 거는 그 민주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 특정 이해관계가 반드시 어디가 옳고 어디가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 간의 경쟁이죠. 그게 정치적으로 표현된 형태가 정당이고요. 네. 그래서 정당과 조직화된 이해관계 사이에 서로 후원관계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노동자 집단 같은 경우는 좀 더 진보적인 지향의 정당을 지원한다라든가 그렇겠죠. 뭐 이런 식의 연대관계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런 식의 연대관계를 맺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현재 같은 구도를 이렇게 금방 한두 달 사이에 바꿔냈을 정도의 로비력과 조직력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놀라울 정도의 수준인데 이게 다 언론이 이제 그래서 이들의 공방으로 보도하면서 얻은 효과가 무엇이었냐. 저는 원래는 굉장히 작은 집단이고 굉장히 큰 공분의 대립관계였던 게 되게 유사한 누가 옳은지 잘 모르겠는 그런 공방관계로 변질이 되도록 만든 데 있어서 언론의 힘이 상당히 지대했다. 그리고 그것에 한유총의 로비력이 상당히 크게 작동했다. 보는 거죠. 그리고 저는 좀 이 논란에서 빠져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의 문제가 좀 그렇죠. 빠져 있는 것 네. 같아요. 사실은 유치원 비리 문제로 해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사람은 학부모도 아니고 시민들도 아니고 바로 아이들이거든요. 그 비리 양상을 보시면 그 급식비 같은 걸 빼돌려서 원장의 개인 식자재를 산다든지 그리고 그 원장 가족 회사에 돈을 빼돌려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익을 얻는다든지 이런 양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먹는 급식이 부실해지고 아이들이 가야 하는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챙겨지지 않고 뭐 그 견학을 가는 곳도 안 좋은 곳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사실은 비리 문제의 가장 핵심은 이런 아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동 인권 침해를 없애는 쪽으로 문제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마치 비리 유치원 문제 때문에 유치원들이 문을 닫게 생겼으니까 학부모들이 불편해지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것처럼 접근을 하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좀 비껴나간 접근 방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선일보 기사 중에 10월 24일자에는 한유총 문 닫겠다 적반하장, 화난 엄마들에게 기름 붓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는데 11월 30일에는 한유총 유치원 3법 통과된 모든 살인 문 닫겠다 이런 한쪽만의 이야기를 담은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또 봐야 될까요? 최경영 기자님. 저는 이 기사뿐만이 아니고요. 네네.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최보식이 만난 사람만 해가지고 그 김용임 원장이라고 헤드랜턴 쓰셨던 분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의 인물 인터뷰를 쭉 했어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가정사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변명을 쭉 했어요. 그분이 대신 사립 유치원 원장들의 변명을 쭉 하고 억울하다. 마치 포퓰리즘에 당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몰고 갔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인터뷰 기획 기사라고 하지만 아무런 반론이 없어요. 그렇죠. 네, 질문에 아무런 반론이 없고 이 사람이 말한 것 중에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것들, 그다음에 팩트가 좀 다른 것들에 관해서 뒤에 팩트라도 제대로 지적을 해주고 아니면은 거기에 좀 반박을 하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굉장히 과도하게 일방적으로 나가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의로 보자면 이제까지 이분들이 굉장히 너무 개인적으로 매도돼서 일면 한 면을 신문의 한 면을 준 거는 엄청난 거죠. 신문의 한 면을 인터뷰를 다 터줬다. 이렇게 아주 선의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언제 사회적 약자들이 당할 때 조선일보가 이런 적이 있는가? 한 번도 사회적 약자로 보나 보죠. 그냥 거의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분을 사회적 약자로 봤으면 공적인 법안에 관해서라도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을 아주 투명하게 잘 보이도록 그 법안에 대한 분석 기사라도 많이 썼어야 돼요. 근데 공적인 역할은 전혀 하지 않고 이 기득권으로 보이는 그리고 판단되어지는 이런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일방적인 변명만 한 면을 털어서 지면을 하려 했다는 거는 조선일보가 기득권이다, 정파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내용 중에 뭐 팩트가 잘못된 것들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기사 이렇게 보면서 아니 또 한쪽으로만 생각하면 이런 거였어. 뭐 유치원 부지는 뭐 학원용으로 돌릴 수가 없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인터뷰 이분이 단 대답 중에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뭐 본인의 아파트나 이런 거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 팩트로 봐야 될까요? 저는 그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네. 그냥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는 사람들은 자기 건물과 땅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학교라는 제도 자체가 사립학교라는 제도 자체가 이제 자기의 부동산이 있는 분이 교육 목적에 이것을 그 제공을 하고 사립학교를 운영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수익을 얻으려면은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땅을 사야 되지만 이제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재산이 있는 분이 좋은 마음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원래는 땅과 이 그 건물을 소유한 사람만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사립학교 법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유치원도 마찬가지인 건데 이분이 따로 대출을 받아서 유치원을 했다는 것은 실은 약간은 이제 추가 소득이나 이 대출금 환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을 참 많이 하셔서 네. 그걸 막으면 이제 이 건물을 유지할 뭐 그런 돈이 없게 된다. 뭐 대부분 대출을 막는 그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이제 원래 사립학교의 취지에 따르면 이렇게 했어서는 안 되는 게 맞지만 많은 원장님들은 이게 유치원이 또 누리과정 지원금이 들어오면서 국고 지원이 늘어나니까 이게 장사가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투자 따로 돈을 끌어와서 이제 유치원을 자기 땅을 사고 투자를 했는데 이제 그 돈으로 메꾸고. 그 돈으로 메꾸고 이렇게 된 측면이 있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한 거라고 봐야겠군요. 그렇죠. 원래는 자꾸 그 사학들이 말이죠. 땅을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 부동산 투자 또는 투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마지막에 그래서 국공립 뭐 지원 뭐 이렇게 뭐 돈 많이 드는데 아예 정부가 시가로 사달라고 이런 내용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그 과정에서 재산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유치원 아니고 이제 사학들 같은 경우에 땅 장사하는 사학들 상당수예요. 그러니까 교육 목적으로 용도를 불화받아 가지고 나중에 용도 변경해가지고 팔아먹는 경우들도 실제로 있고요. 그 비리도 되게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학교 자체를 실제로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들이 이득을 안 얻을까요? 그런 이득이 없었으면 안 들어올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학 영역 속에서. 이게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이제 유지할 때도 세금을 굉장히 적게 내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또 학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인터뷰 기사 다음에 나올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관련돼서 이거는 좀 팩트 분석을 한다든지. 근데 하여튼 약간 휴먼 스토리의 이야기만 나와서 알고 봤더니 좀 배신감 느끼는. 저 이거 보면서 같이 울었거든요. 좀 억울합니다. 제 눈물이. 제가 예전에 그 한유총 계신 분하고 인터뷰하면서 제가 화가 났던 장면이 이거였었거든요. 여기도 나오는 얘기인데 논란이 된 사립유치원 비리 적발은 단순 행정착오와 서류 미비로 발생한 일이다. 전체 중에 몇 건 안 될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게 전체래요. 너무나 과감한 주장을 해서 제가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했더니 확인해 보시라고 100% 맞다고. 그분들의 의식 속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실제 그 사안을 보면은 엄청 심각합니다. 그 유치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비리 중에 하나가 가족명의 회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가족명의 회사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뭐 식자재라든지 교육자재 이런 것들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돈은 들어가지만 그 받는 물건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유치원이 떼어먹은 돈이 뭐 몇백억이 되는 경기도에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게 지금 검찰에서 송치가 돼서 지금 그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아직도 판결이 안 나오고 있어요. 박용진 3법 통과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그 태도를 바꿔낼 수 있는 건 다른 무엇도 아닌 국민들의 여론이 언론을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되고 확산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이 양비론의 지붕 밑에서 무책임한 보도에 우산 아래에서 다 그냥 비를 피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계속 이 태도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바꿔줄 수 있는 건 사실 언론밖에 없어요. 도대체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지, 누구 때문에 안 된 건지를 명확하게 갈라줘야 했던 거 아니냐, 언론이. 그래 국민들이 정확하게 상황을 알고 어느 쪽에 비판을 더 가해야 될 건지,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게 될 텐데. 네, 언론이 잘해야 된다는 무거운 공을 이쪽으로 훅 던지시네요. 네. 언론의 기능이라는 게
사실은 과학적으로 분석해주고 뭐 엄청나게 세밀하게 내용 알려주고 대안 알려주고까지가 언론의 기능이 되긴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물론 탐사보도 잘하시는 분들과 지금 그 정도까지 해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언론은 사실은 계속해서 데일리로 돌아가는 사건들을 쫓아가느라고 바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전문적일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렇게까지 뭐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공분을 모아주는 거거든요. 공분을 모아주는 기능이라는 게 상당히 커요. 그럼 공분을 모으는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모든 개혁은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나중에 챙겨주기 위한 세부적인 노력들을 기울여야지 실제로 큰 담론은 공분의 바탕을 둬서 그걸 개혁의 힘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초기에 박용진 의원이 이 부분을 제기했을 때 그 공분이 올라오는 거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제는 뭔가 좀 되겠구나 했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금세 꺼지는 걸 보고 실제로 공분을 모아서 유지하는 힘이 언론에게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상당 부분을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도 아까도 뭐 나왔었습니다만 악덕 원장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좋은 분들도 있겠죠. 사실은 그분들이 억울한 게 당할 수 있는 것들을 세심하게 챙겨주기 위한 노력들을 국회의원들이 해주면 돼요.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그렇게까지 막 막무가내로 일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법안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시면 대단히 보수적으로 법이 만들어져요. 기본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보통 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뭐 혁명하듯이 그런 식으로 법이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법안 심사 소위나 이런 데 안으로 다 들어가 보면 문제 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챙겨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럼 언론이 그것까지 막 다 걱정해주고 먼저 걱정해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 이런 부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사안은 사실 언론이 한마음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죠. 이슈 자체의 그렇죠. 공분성의 측면에 보면. 회계 비리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죠. 네. 그래도 박용진 3법 중에 하나라도 좀 뭐라도 하나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없다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박용진 3법이요? 네. 그래도 합의안을 뭔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른미래당이 그 약간 중재안이라고 내놨어요. 그게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회계 분리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절대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대신에 그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까지는 하지 않고 지원금으로 하되 이제 그 유용할 경우에 처벌을 한다라는 그런 조항을 넣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충분히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통과될 수 있지 않나라는 일말의 기대는 있었는데 이것조차 그 전희경 의원이라든지 곽상도 의원이 끝까지 저항을 해서 결국은 통과가 안 됐죠.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방송 나가면 이 공분이 확 모아질 것 같습니다. 수혁 씨는 애 아빠도 아닌데 오늘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가셔서 나중에 그때쯤 되면 뭐 사립 유치원들이 다 이렇게 투명해져 있지 않을까. 그때가 언제일까요? 국공립이 많아져야죠. 사생활까지 얘기하죠. 네. 아니 그래도 미리 공부하고 가면. 네. 아니 그러니까 이 현안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분노가 그 성인용품에서 멈춰 있었어요. 그거 15,000원밖에 안 돼. 네, 그 이후에 뭐 이런저런 걸로 제가 다 분노가 희석된 상태였는데 오늘 다시 분노가 확 올라가네요. 자, 앞으로 이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과 관련된 또 유치원 3법 논의 관련돼서 법안 처리 과정 일단은 계속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론 보도는 어때야 할지. 언론 보도는 여기서 이상한 균형 잡지 말고 본질이 뭔지를 용감하게 지적해야 된다. 그리고 못할 이유가 없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은 특정 그 이해관계만 하나만 부당하게 지원해주고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공익의 기준에서 이들의 사익 주장이 타당한가를 검증하는 그런 보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치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 정치의 연결성이 타당한 연결성인가 이 부분을 제대로 보도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해결될 수 있다라고 봐요. 공분까지 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언론 보도는 사실은 전 귀찮음의 보도의 상당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센세이셔널리즘으로 보도를 하고 지금은 자신의 정파적 지향하고 연결된 방식으로 보도를 하는 것으로 끝났지 실제로 공익의 관점에서 사익의 정당성을 검증하는 보도는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KBS 보도는 좀 KBS 보도는 저는 지금까지 다 본 건 아니지만 전 대부분이 밋밋했다고 생각을 해요. 밋밋했다? 예. 아유, 오늘도 안 되네요. 네. 대신 이제 사학 관련 이제 탐사 보도들이 좀 있었어요. 네. 예, 그쪽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예. 근데 저는 그게 다 연결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사학 비리에 관련된 문제고 비영리 교육기관들의 운영에 관련된 문제고 회계 투명성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터뜨린 것들이 이 문제까지 연결돼서 큼지막하게 우리 사회의 의제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좀 작동해 주길 바라는 거죠. 네. 기자들은 열심히 했는데 포맷 자체를 법안을 KBS도 MBC도 SBS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박용진 3법과 관련해서 리포트 하나 하고 자유한국당 법안 관련해서 리포트 하나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리포트 또 하나 하고 그래서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줘야지 리포트 하나에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서로 간에 정치인들 이야기를 인터뷰를 해버리면 그냥 공방만. 그렇죠. 네. 공방만 남고 내용이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법안 내용이 거의 없다 보니까 국민들이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네, 저도 이제 센세이셔널한 보도는 의미는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보도 과정에서 결국 이 유치원 사태로 인해서 아이들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되고 또 어떻게 아이들의 이익을 보호할 것인가 이런 관점이 좀 들어가서 그런 쪽으로 보도가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보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끝난 건 아니고요. 국회에 법안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시민단체들이 다음 주에도 크게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해서 꼭 유치원 비리근절 3법 통과시키라고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많은 취재와 보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들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주변에? 네, 유치원생 어머니 엄마들은 얘기도 네, 하시고. 대부분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분을 하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좋은 대책이 나오길 바라고 또 아무래도 국공립 유치원이 좀 더 많이 늘어나길 바라는 마음들이 크죠. 네. 오늘은 사립 유치원 회계 비리 파문과 유치원 3법 관련돼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최욱 씨가 이해가 됐으니까 모든 분들이 다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김남희 변호사님 오늘 맹활약을 해주셨는데 분량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욱 씨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참여연대 출신은 방송을 못한다는 공식이 깨졌습니다. 아, 오늘 활약이 대단했고, 그리고 또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의 따뜻함까지 묻어나와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가슴에서 우러나오질 않는데요. 최소한 저와 주고받았던 대화는 방송에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네, 김남희 변호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널리즘 토크쇼 J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KBS 1TV와 마이케이, 푹,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고요. 팟빵, 팟티, 그리고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애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언론의 관행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